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부에 이어 노태우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노태우는 집권을 했지만 5공화국의 인사들과 전두환은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군부는 신군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죠. 노태우는 5공 청산을 내걸며 청와대나 내각에 있던 군 출신 인사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을 기용함으로 5공화국과 신군부 출신들의 불만을 듣게 되지만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유명한 법관 출신 정치인 이해창이 영입되기도 했죠. 6공화국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출범한 정권입니다. 때문에 5공화국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전두환 때문에 5공화국 내 핵심 인물들이나 신군부와 하나회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전두환파였던 인물들은 노태우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재기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전두환이 퇴임한 지 2달 만에 친동생 정경환이 새마을 비리로 전격 구속되었고, 전두환의 친인척 8명이 구속되는데요. 친형 전기환, 사촌동생 전순환, 처남 이창석 등이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으로 구속되고,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역시 구속됩니다. 전두환은 88년 11월 23일 부정축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떠나게 되죠. 5공 청산은 폭발할 듯한 국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도 차마 전두환을 직접 건드리지는 못하고 차기현 전 교통부 장관, 김종호 전 건설부 장관, 이학봉 국회의원 등 5공화국의 핵심 인사 몇십 명을 말 그대로 싸그리 구속했지만 전두환만은 살려줍니다. 노태우의 6공은 이렇게 5공을 청산하면서 시작되었고, 군부에도 5공에서 이어진 하나회 인사들을 어느 정도 대우해줬지만 자신의 사람들도 중심부에 배치함으로써 5공화국을 털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노태우의 행보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일입니다. 5공화국은 철저한 규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6.29 선언에서의 약속처럼 우선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에 주력했는데요. 이에 따라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 간행물 등록이 완전 개방되었으며 신문지명과 구독료의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 끝 무렵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6.29 선언 이후 노태우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 및 보도 대상에 대한 규제도 5공화국 때에 비하면 거의 사라지게 되었죠. 심지어 월북 작가들의 작품까지도 해금되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던 시대에서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문민, 민주화 정권으로 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1988년의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 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나 정권을 풍자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죠. 유명한 별명 물태우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철권 통치 정권이나 권위주의적인 집권자의 횡포를 타파한 것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6공화국 출범 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노태우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는 여성의 공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전국의 가정복지국을 신설하여 그 국장에 모두 여성을 부임시켰고, 1988년 4월 1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따로 모집하던 법을 개정해 이전 10% 내외였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이후 시행된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989년 15.8%, 1990년에는 30%로 늘어났죠. 이를 현재의 여성 우대 정책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정말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대상을 봐야 합니다. 또 사회단체의 자율화를 추진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화를 인정하였고, 국공립대학 총장 선임의 자유화, 그리고 1991년 3월 시, 군, 구, 자치구 의원 선거와 6월에 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므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민선자치시대가 완전하게 열리게 되는데, 그 기틀은 노태우 정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86년 5공화국 때의 노사분규는 한 해 276건이었지만 6.29 선언 이후와 노태우 정권에서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평균 2,400여 건씩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공화국 말 연 9%대였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노태우 정권에서는 평균 16%, 노태우 재임 5년 동안 무려 115% 상승하게 되죠.
노태우 정권은 50 때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지만 임금 상승률 역시 훨씬 높았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기본소득이 늘어나 중산층이 확대되고 시장도 확대됨으로써 마이카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또 1977년부터 시작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1989년에 일반 주민에까지 확대하고 적용함으로써 의료보험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게 됩니다. 1987년 51%였던 의료보험 수혜자는 1992년 92%로 증가하게 되죠. 단적으로 통계 수치상으로만 보면 6공화국으로 들어와 도로 포장률은 57%에서 81%로, 주택 보급률은 69%에서 76%로, 의사 1인당 국민수는 1218명에서 904명으로, 의료보험 수혜율은 51%에서 92%로, 자동차 보유 대수는 161만 대에서 523만 대로 증가합니다. 이때부터 주차라거나 도시에 차가 몰려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단 말이 있죠. 또 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KTX 건설을 1992년에 시작하였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새만금 건설 사업을 시작했으며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계획 사업도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했습니다. 6공화국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무려 272만 호의 집을 지었는데요. 그는 공약이었던 200만 호 건설이라는 약속을 지켜 실제로 주택 보급률이 크게 상승하긴 합니다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임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건설 경기의 과열화, 자재 파동과 임금 상승, 물가 상승, 부실 시공, 집값 폭등 등의 비판을 엄청나게 받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노태우 정권에서 전교조를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탄압하기도 했고 1990년에는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5에서 6공화국에서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 유흥업이나 도박, 매춘이 성행하면서 이를 공급하고 주도하는 범죄 집단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인신매매와 납치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을 소탕함으로써 최소한 대놓고 범죄 조직이 표면에 나와 활동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됩니다. 노태우 정권 초 치안은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조폭이나 인신매매 집단이 성행하고 심심하면 실종 기사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때문에 노태우가 국민 여론을 위해서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며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치안이 확실히 좋아진 측면이 있었지만 건수를 올리기 위해 고문수사나 엉뚱한 사람들이 잡혀왔던 경우도 있어서 명이 있으면 암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범죄 집단이 공권력에게 감히 개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쇼라는 비난도 받지만 이때 소탕된 범죄 집단의 수가 상당하므로 긍정적인 부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은 타국가의 외교, 수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그동안 미수구 국가였던 공산권 국가들, 소련, 중국, 베트남, 동유럽권 국가들과 북한하고만 수교를 유지하던 알제리, 앙골라, 탄자니아 등 제3세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는데 이는 사실 단순히 국가 국방력을 높이고 자유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낳았고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국가 경쟁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사실 삼저현상의 덕을 본 사람은 오히려 전두환이 아니라 노태우가 더 크게 봤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교 수교 부분은 철저한 반공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직접적으로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고 엄청나게 많은 공산국들과도 수교를 체결했으며 대북 정책적으로도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과 UN 동시 가입 등의 결과물을 이끌어내 노태우 정권의 외교적 부분은 언젠가 그의 큰 업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수많은 무장공비 사건과 땅굴 같은 사건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도 아웅산 테러 같은 대형 사건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에서는 도발 사건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 이후 최대의 참가국과 최대 참가 선수가 집합한 대회로 대한민국의 이미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고 외교적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50을 뺀 노태우의 업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88 올림픽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목을 해야 하는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를 강조하며 정권 평균 8.7%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삼저 현상이 끝난 후에는 확실히 점점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분배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임기 말 1992년 실시된 조사에는
76%가 중산층으로 집계되기도 했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또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굉장히 강력한 재벌 규제 정책이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소득과 성장 분배의 핵심을 둔 노태우 정권을 진보적인 정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공화국에서 현대 첨단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완성을 본 정부가 바로 노태우의 6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의 공약은 전국민 국민 총생산 5,000달러를 약속했지만 7,000달러를 넘었죠. 노태우 정권의 중요한 점은 일부에서 설명했듯 군사 정권에서 문민, 민주화 정권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정부이기 때문인데요. 여러가지 민주적인 요소와 장치를 마련했지만 분명하게 군사 정권의 핵심인 하나회가 건재했고 여러가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오홍근 테러사건, 민간인 사찰, 이철규 의문사 사건 등 앞선 군사정권의 요소들도 분명히 남아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5년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비자금 조성에 대해 실토하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당시 확인된 금액은 4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조성된 비자금 4천억 원이라는 것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60 비자금에 연루된 기업은 삼성, 현대, 대우, LG, 롯데, 진로, 두산, 한화, 혜태, 기아.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이 당시 유명한 기업은 죄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예 앞서 대통령들에게 너무 뜯기고 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냥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는 말도 있었죠.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암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정경유착은 앞선 시대의 필연이고 숙명이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또 그는 후에 대선 자금으로 김영삼에게 3천억 원을 줬다고 회고록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김대중에게도 20억 원을 줬다고 한 적이 있었고 김대중 본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의 기반인 광주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는 결국 구속되었고 재판을 통해 추징금 2,628억이 부과되었으며 12.12 군사 쿠데타까지 죄를 물어 유죄 인정으로 17년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로 1997년 12월 특별사면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정권처럼 현대사의 명과 암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제도와 앞서 군부정권의 압제들을 풀고 많은 외교적 업적과 많은 복지적 정책,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군부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살려주었고 또 군부에는 하나회를 유지시켰으며 뒤로는 엄청난 비자금을 챙기고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탄압과 군부정권 시절의 적폐를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는 양쪽의 성향을 모두 가진 그런 불완전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며 그의 별명 물태우에서 보듯 완전히 야가 빠진 인물은 아니었기에 50과 60의 핵심 인물들을 다음 정권에서 한꺼번에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여기서 저 장의사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를 비롯 군사정권의 인물들과 시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를 아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권이든 명과 암, 공과 과가 있으며 역사란 암적인 부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제가 전두환의 5공화국과 하나회를 비판하면서도 김재익과 장세동을 따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절대 전두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난과 비판을 받을 인물이지만 그런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 또 어떻게 8년 동안 모든 것을 그렇게 장악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그런 억압과 자유가 없던 시절이지만 왜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전두환의 용인술 부분에서 접근하고자 한 것이지 장세동이 훌륭한 인물이나 추앙받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노태우 1부에서 현역 교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는 교육과 역사 부분의 전문가시고 학생들의 교육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이 저 같은 비전문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했듯 앞선 시대를 마냥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반란을 한 쓰레기고 이런 놈 때문에 민주주의가 막히고 퇴보했다, 이런 교육을 주로 들었지만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없었을 때 다른 무엇이 성장했고 또 시대가 변함으로 그것이 성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반이 되지 않는데 사람의 의식이나 국가의 가치관만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빵과 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으며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떻죠? 민주화를 그렇게 외치고 바라고 이 당시 국민들의 염원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태우가 당선되었죠. 물론 실제로 50에서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공작을 했지만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아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또 양보한 사람과 권력을 나눠먹게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적 상황이 우리의 역사에서 또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독재자란 반드시 사회가 혼란하거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등장합니다. 나폴레옹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성향을 동시에 지닌 노태우 정권이라는 전환기적 성격의 정부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선생님께서 또 역TV를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서 우리의 앞선 역사를 단순한 쓰레기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왜 그런 사람이 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 사람들이 왜 모든 것을 쥐고 갈 수 있었는지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독재 정권, 군사 정권, 과도기 정권, 전환기 정권, 민주화 정권 모두가 다 우리의 역사이고 역사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선 받아들인 후 개인이 자유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상과 인물의 영향력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을 이 빨개 자식아, 진 자식아, 일베 자식아라고 무조건 비난과 비하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얻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역사에는 명확한 정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명과 암, 공과 과를 모두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립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사를 대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한 비리나 범죄, 반란 같은 부분을 빼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뭘까요? 민주주의란 각 개인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의무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며 또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내가 남과 다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쪽은 빨갱이 자식아, 미국노 자식아를 먼저 표출하며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것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말로 주절주절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수화로 의사표현을 하니 이것은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밖에 하지 않는 거죠. 이해는 불가능하고 노태우 정권 이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첫 번째 민주화 문민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고 노태우와 하나회, 전두환, 50 세력들까지 한꺼번에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정권을 끝내는 마지막 정권임과 동시에 문민 민주화 정권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준 정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당 합당 등 여러가지 정치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는 김영삼 대통령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역TV는 정치도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 채널입니다. 역사에서는 어떤 부분도 아예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태우는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비리와 탄압 등등 여러가지 비난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나 그의 정권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진 전두환 정권에 묻혀있는 우리가 정말로 관심있게 다시 한번 봐야 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